흑당 친구들 반갑습니다. 흑임자 쌤이에요. 자, 오늘은 선생님과 함께 두 번째 헬레니즘 세계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됐나요? 그럼 출발! 자, 두 번째 주제 헬레니즘 세계. 자, 헬레니즘 세계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친구들, 헬레니즘 세계 또는 헬레니즘 시대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언제부터 언제까지를 우리가 헬레니즘 시대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알렉산드로스라고 하는 인물이 페르시아를 정복하고 알렉산드로스 제국을 완성했던 기원전 330년부터 이 제국이 로마에 의해서 정복당하게 되는 기원전 30년까지 약 300년에 이르는 이 시기를 우리가 헬레니즘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이 조금 전에 알렉산드로스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했는데요. 여러분, 이 알렉산드로스가 누구냐면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던 이 그리스를 멸망시켰다라고 했을 때 마케도니아의 필리포스 2세가 그리스를 멸망시켰다라고 공부를 했잖아요. 그 필리포스 2세의 아들이 오늘 우리가 공부할 주인공 바로 알렉산드로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자, 이 알렉산드로스의 별명이 무엇인지 아나요? 바로 위대한 정복자라고 하는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위대한 정복자라고 했을 때 단순히 넓은 영토를 차지했기 때문일까요? 그건 아닙니다. 이 알렉산드로스 같은 경우는 자신이 이제 땅을 넓히고 나서 굉장히 큰 제국을 건설하고 나서 자신의 꿈과 이상을 이 제국 안에서 실현하고자 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 알렉산드로스 제국에 대해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알렉산드로스 제국. 자, 친구들, 알렉산드로스 제국이라고 했을 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알렉산드로스 제국인지 일단 지도를 통해서 확인해 볼까요? 자, 여기가 그리스 반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소아시아 지역, 예전에 페르시아가 있었던 지역이고요. 자, 여기가 아라비아 반도. 자, 아라비아 반도가 있고요. 알렉산드로스 제국은 여러분, 자, 인도의 인더스강 유역까지, 자, 알렉산드로스 제국입니다. 인더스강 유역까지. 그래서 알렉산드로스는 자, 끊임없는 정복 활동을 통해서 유럽에서 그다음에 이집트가 있었던 북아프리카 지역까지, 그다음에 페르시아를 정복하고, 자, 어디까지 진출을 했다? 그렇죠. 여기 있는 인더스강 유역까지 진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알렉산드로스 제국은 선생님이 이렇게 표시한 지역이 알렉산드로스 제국입니다. 정리를 해보면 유럽에서 그 다음에 북아프리카, 자, 북아프리카, 자, 그 다음에 어디까지? 아시아에 이르는 이 넓은 제국 우리가 알렉산드로스 제국이라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 이 알렉산드로스 같은 경우는 아버지 필리포스 2세의 뒤를 이어서 20살에 이제 왕이 되는데요. 20살에 왕이 되어서 자, 33살에 이제 죽게 되는데 이 짧은 기간 동안에 이 엄청난 제국을 건설했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알렉산드로스가 이렇게 짧은 기간에 이렇게 넓은 제국을 건설할 수 있었던 비밀이 있는데요. 그 비밀 뭔지 알고 있나요? 자, 그건 바로 마케도니아식 이 팔랑크스라고 하는 이 전술에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를 공부할 때 팔랑크스라고 하는 걸 혹시 알고 있나요? 팔랑크스? 자, 팔랑크스는 뭐냐면 긴 창으로 이제 중무장한 밀집 대열인데요. 자, 이렇게 군인들이 자, 긴 창을 들고, 한 손에는 긴 창을 들고 이제 한 손에는 방패를 들고 있겠죠. 자, 이렇게 군인들이 긴 창을 들고 이렇게 밀집 대열로 이렇게 쭉 서게 되는데, 그리스 같은 경우는 이 창의 길이가 보통 이제 2.4m였는데, 자, 마케도니아의 알렉산드로스는 이 창의 길이를 4.2m까지 늘리게 됩니다. 그래서 긴 창으로
쌍방으로 이렇게 늘리다 보니 장점이 뭐였을까요? 멀리서도 싸울 수 있었기 때문에 안전하게 싸울 수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이 마케도니아식 팔랑크스 제도를 통해서 이렇게 짧은 기간에 넓은 제국을 완성시킬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 알렉산드로스 제국의 특징을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 알렉산드로스 같은 경우는 자신의 땅을 정복할 때마다, 영토를 정복할 때마다 자신의 이름을 딴 도시를 제국 곳곳에 건설을 하게 되는데요. 그 도시의 이름이 무엇이냐? 바로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도시였습니다. 자, 알렉산드리아를 건설했다. 자, 그래서 제국 곳곳에 약 70여 개가 넘는 알렉산드리아가 있었다라고 하는데, 가장 대표적인 이제 알렉산드리아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집트의 알렉산더를 꼽을 수가 있습니다.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 같은 경우에는 세계 곳곳에 다양한 상품들이 이제 모였을 뿐만이 아니라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에는 굉장히 잘 정비된 도로 시설도 갖추고 있었고, 대형 건물,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뭐였냐면 여기에는 이제 굉장히 큰 도서관이 지어져 있었는데요. 이 도서관에는 70만 권이 넘는 이 도서가 있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그 학자들이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에 와서 학문 연구를 열심히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는 인구가 100만 명이 넘을 정도의 큰 대도시였다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알렉산드로스는 자, 제국을 정복하고 나서 피정복민의 종교와 자, 관습을 인정해 주었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이제 이게 가장 중요한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자, 제국을 정복하고 나서 이 제국에 누구를 이제 이주를 시키게 되냐면 그리스인들을 이주를 시킵니다. 자, 그리스인을 이주를 시켰고, 더불어서 그리스인들과 페르시아인, 자, 그리스인과 페르시아인의 결혼을 장려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알렉산드로스 본인도 페르시아의 공주와 결혼을 하게 되죠. 그럼 여러분, 왜 그리스인과 페르시아인의 결혼을 장려했을까? 이것을 통해서 알렉산드로스가 얻고자 했던 건 무엇이었을까요? 그건 바로 자신이 평소에 동경했던 이 수준 높은 그리스의 문화를 자신이 정복한 이 제국 곳곳에 널리 퍼뜨리고자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그리스의 문화와 동방의 이 오리엔트 문화가 이제 하나로 융합이 되면서 새로운 문화가 탄생하게 되는데, 우리는 그 문화를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한다? 헬레니즘 문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두 번째, 헬레니즘 문화. 자, 헬레니즘 문화. 자, 다시 한번 여러분, 헬레니즘 문화라고 하는 것은 뭐와 뭐가 융합이 되어서 탄생한 거다? 자, 그리스 문화와 동방의 오리엔트 문화가 융합이 되어서 새롭게 탄생한 문화를 우리가 헬레니즘 문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특징, 헬레니즘 문화의 특징은 무엇이냐? 바로 자, 헬레니즘 문화의 특징. 자, 개인주의와 자, 세계 시민주의. 자, 개인주의와 세계 시민주의라고 하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개인주의와 세계 시민주의, 어떻게 보면 이제 좀 상반된 특징을 갖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왜 이런 특징이 나타날 수밖에 없었다? 그건 바로 이겁니다. 그동안에는 여러분 이 그리스라고 하는 좁은 폴리스 세계에서 이제 생활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런 폴리스가 무너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폴리스라고 하는 이런 공동체 중심의 이런 문화가 사라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면 개인이 내가 행복해질 수 있을까를 끊임없이 고민했다라는 것과 함께, 자, 제국이 이렇게 넓어지다 보니까 더 이상은 어떤 국가나
민족이 의미가 없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되었던 거죠. 자, 이런 생각의 결과 탄생한 게 개인주의와 세계 시민주의를 특징으로 하는 헬레니즘 문화가 탄생하게 되었던 겁니다. 이해 갔나요? 자, 그러면 이런 특징들이 어디에 잘 반영이 되어 있느냐? 바로 헬레니즘 시대에 탄생했던 철학에 잘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자, 철학. 자, 헬레니즘 시대에 탄생했던 대표적인 철학으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스토아 철학. 자, 하나는 스토아 철학이 있고요. 두 번째는 에피쿠로스 철학이 있습니다. 자, 에피쿠로스 철학. 자, 그러면 이 스토아 철학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개인이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냐면 이 스토아 철학자들 같은 경우에는 인간은 이성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내가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어떤 감정이라든지 욕망을 절제해야 된다라고 봤던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어떤 이성으로 감정과 욕망을 절제함으로써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게 스토아 철학입니다. 자, 우리는 다른 말로 금욕주의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스토아 철학을 금욕주의. 인간의 금욕을 통해서 철저하게 욕망을 억누름으로써 인간은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봤던 거죠. 자, 두 번째 에피쿠로스 철학자들 같은 경우에는 인간이 인간이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어떤 쾌락을 통해서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봤는데 이들이 말하는 쾌락이라는 것은 육체적인 쾌락이 아닌 정신적인 쾌락이라는 겁니다. 자, 정신적 쾌락. 자, 이런 걸 통해서 이제 개인이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거죠. 자, 이러한 헬레니즘의 어떤 이런 특징은 어디에도 잘 나타나 있냐면 어떤 미술 작품에도 잘 나와 있습니다. 헬레니즘 문화를 대표하는 미술 작품으로는 자, 라오콘 군상. 자, 라오콘 군상이라든지 라오콘상이라고 할까요? 라오콘상이라든지 그다음에 밀로의 비너스. 라는 작품에도 잘 나와 있는데요. 이 라오콘상 같은 경우 여러분이 이제 책을 통해서도 잘 확인할 수 있다시피 어떤 인간의 어떤 고통스러운 그런 모습들을 아주 사실적이고 적나라하게 굉장히 표정을 섬세하게 잘 표현해 놨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이 확인할 수가 있을 테고 밀로의 비너스 같은 경우는 어떤 인간 육체의 어떤 아름다움을 굉장히 관능적으로 잘 표현해 놓고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 헬레니즘 문화 같은 경우에는 자, 어떤 문화를 탄생시키기도 했냐면 알렉산드로스가 어디까지 진출을 했다? 인도의 인더스 강까지 진출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 이 인더스 강 지역에 근처에 간다라 지역이라고 하는데 이 그리스 문화가 이 인더스의 강 유역의 간다라 지방에까지 영향을 끼치게 되면서 간다라 미술이라고 하는 간다라 미술에 영향을 끼치기도 합니다. 자, 그럼 간다라 미술이라고 하는 게 뭐냐? 여러분, 이 간다라 지방, 인도는 이제 불교가 탄생한 곳이니까 부처님의 모습을 형상화한 이제 불상들이 많이 제작이 되는데 이 간다라 지방에서 만들어지는 부처님의 모습을 봤더니 인도 사람이 아니라 서양 사람처럼 부처님의 모습이 형상화되어 있다라는 거죠. 불상의 얼굴이 그리스 서양 사람처럼 생겼다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이제 간다라 미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알렉산드로스에 의해서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 헬레니즘 문화까지 해서 우리가 두 번째 주제 헬레니즘 세계에 대해서 짧게 공부를 했는데요. 자, 여러분 반드시 복습을 통해서 자기 것으로 꼭 내용을 만들기 바랍니다. 알겠나요? 자, 그럼 이제 다음 시간 세 번째 주제는 로마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친구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